오늘 주제가 이제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훌륭한 분들 오셔서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저희 그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전 탐나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정경희 교수님은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책의 저자이신데요. 지난달 조선펍에서 북한 책을 베꼈다라는 주제로 칼럼을 쓰셨는데 베스트 칼럼 선정되셔서 인기도 많이 끌어주셨던 분입니다. 네, 이따가 발제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발표를 먼저 진행을 하겠는데요. 정경희 교수님께서 발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교과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교과서가 편향되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편향되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교과서가 어떻게 편향되었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 발표 말씀드리기 전에 교과서가 어떻게 편향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 교과서를 분석하기 전까지는 교과서가 어떻게 편향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제일 먼저 의아하게 생각한 게 교과서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에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랬고요.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쓰질 않았어요. 일제시기 또는 뭐 일제시대, 일제식민지 시대라는 말을 썼고요. 그 전에 저보다 더 연배가 위이신 분들한테는 외정시대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조선통사 학원에 나와 있는 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일제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히 그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제강점기와 짝을 이루는 용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일제강점기로 부르고 그 이후를 미제강점기로 부른다는 거죠. 그럼 미제강점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강제 점령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강제 점령됐냐 하면은 38도선 이남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남한이 미국에 의해서 점령당한 미제강점기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 미제강점기에 대한 북한의 역사 해석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5년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일제강점기, 미제강점기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통사 학원에 그 1958년에 나온 책인데요. 여기 464페이지에 보면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하여 전후에도 우리나라는 통일되지 못하고 국토와 민족은 양분되어 있었고 남반부는 더욱더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어 갔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미제의 식민지다라는 인식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차 교과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6차 교과서는 국정이었는데요.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서 일제히 6종 전체가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설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 실론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1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만든 조언데 이거를 이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이후에 한국사 교과서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용어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놀란 두 번째 게 뭐냐면은 교과서 서술 방식까지 상당히 북한 측의 역사책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금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우리가 교과서 파동을 불러온 그 대표적인 교과서인데요. 이게 2002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남북에 들어온 미군과 소련군이라는 제목 하에
자료 1, 자료 2 해서 이제 자료 1로 메가더 포고령을 쭉 이제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자료 2로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의 포고문을 이제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메가더 포고령이라는 것은 뭐 그야말로 포고령이라는 것은 법령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뭐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딱딱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자료 2번의 치스차코프 포고문은 중요한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라고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스차코프 포고문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거의 그 선전선동에 말하자면 하나의 전술로서 많은 지역에서 나오던 그런 문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란히 자료로 제시해 놓고 거기서 과제를 줍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과제 내용이 뭐냐면 메가더 포고령하고 치스차코프 포고문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인식을 심어주냐 하면은 그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건데 저는 이 구절을 보고서 참 민족사학자들이 자기네들의 말하자면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참 기발한 생각을 해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북한책 조선통사 학원을 보니까 뭐 거의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순서만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치스차코프 포고문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더 포고령이 나와 있는 시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나란히 수록을 해놓고 이 문건을 근거로 해서 소련군은 해방군이요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제강점기란 용어도 그렇고 이런 그러니까 용어 서술 방식 그 다음에 이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을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이 신탁통치에 관한 예를 보면은 이 표에서는 제가 자리가 부족해서 그 1차하고 2차 교과서에 관한 내용은 이제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1차 교과서부터 6차 교과서까지 하나같이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 전체다. 온 국민, 우리 국민, 우리 민족 이렇게 해놓고 신탁통치에 찬성한 사람들은 북한 공산주의자들 이런 식의 구도인 거죠. 그러니까 온 국민 대 공산주의자, 소수의 공산주의자 이런 구도였는데 7차 근현대사 교과서부터 갑자기 이제 우익과 좌익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탁통치에 찬성한다는 그 찬탁이라는 것이 이제 해방 후에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이 그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탁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좌측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6차 교과서부터는 이제 찬탁이라는 용어가 교과서에서 사라져요. 그러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뭐 총체적으로 지지했다, 받아들인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서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교과서에서는 이제 뭐 찬탁이라는 용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한국사실론에서는 여전히 찬탁이라고 이기백 교수는 쓰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선통사학원에서는 보십시오. 이렇게 찬탁이라는 용어가 없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열렬히 지지 환영했다라고 조선통사학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의 교과서를 이제 보시면은 이런 용어에서 말하자면 이 용어가 나타내주는 것은 역사 해석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역사서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한 것도 보시면은 6차 교과서까지는 뭐 대한민국의 수립, 성립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있다는 걸 다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차 교과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닻을 올렸다. 금성교과서의 경우에는 뭐 아예 수립이란 말도 없죠. 대한민국 정부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야말로 건국한 날도 없는 거예요.
건국이란 말이 사라지고 전부 다 대한민국 정부. 근데 이렇게 하는 의도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정부, 남쪽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북한에는 김일성이 만든 그 북조선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말하자면 대등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려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나타내주는 유엔에서 이제 우리가 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한 다음에 48년 12월에 유엔에서 이제 전임문문이 통과가 되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라고 이제 정통성을 인정을 받는데 그것을 이제 7차 교과서부터는 이제 해석을 한반도에서 유일한이란 합법정부라는 내용이 없어져 버리고 7차 이 금성교과서의 예를 보시면은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한만의 정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박사가 자신의 권력 요구로 남한에 뭐 단정을 수립했다. 정읍발언을 통해서 그래서 남한만의 정부를 세운 것이 마치 이제 우리가 먼저 세운 것처럼 사실은 1946년 2월에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회가 수립돼서 북한이 사실상의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치 먼저 세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단정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한만의 정부 또는 무슨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 무슨 선거 감시가 가능했던 지역, 무슨 뭐 38도선 이남 지역에 한정되도록 결의되었다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유엔 결의문 내용을 왜곡을 해서 의도적으로 오역을 해서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에 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6차 국정교과서까지는 남침이라고 이렇게 명기돼 있어요. 그런데 7차서부터 이제 지금 올해 2월까지 쓰는 2010 검정 한국사 이것까지 이제 뭐 상당히 많은 교과서에서 남침이란 말을 안 쓰고 전면적인 공격을 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외에 한도 없습니다만은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제가 교과서가 어떻게 편향되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미리 아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지는 이번에 있었던 그 교학사 교과서 사태라는 것이 우리가 그 오랫동안 그 있어온 우리 그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있어온 역사 전쟁의 한 전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된 그 준비된 발표문을 읽겠습니다.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8종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시작된 역사 전쟁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당 의원, 좌파 역사학계,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 단체 등이 교학사 교과서를 조직적으로 공격해서 이 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한 학교의 숫자를 한동안 0으로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 뒤에 부산고등학교 하나가 교학사 교과서를 단독 교재로 선택하고 갖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0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1로 바뀐 것이 이 전쟁의 현황입니다. 이 역사전쟁은 본질적으로 좌우 이념 논쟁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은 폄하하면서 북한 정권을 감싸고 도는 좌파 교과서들이 자신들의 동무대인 국사교육 현장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서술한 교학사 교과서가 새로 등장하자 이를 막기 위해 그 광기를 부린 것입니다. 저들 교과서의 필자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서술을 비롯한 좌편향 서술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에 대해서 끝까지 고치지 않겠다고 저항했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말로는 민주주의, 다양성, 다원적 시민사회를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다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학교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는 저들의 집요함, 그리고 그 악스러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제대로 서술한 교학사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거의 사라지고 주로 친북 좌파 성향인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저들의 포갑에 못 이겨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학교들이 모조리 철회한 것을 두고 참담해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역사전쟁에서 치른 그리고 앞으로 치러야 할 수많은 전투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전쟁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역사전쟁의 한 전투로 보는가? 2014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쓰이게 될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검정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던 2013년 5월 31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8종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가 들어있다는 소식이 보도된 바로 당일에 좌파 성향의 일부 언론은 교학사 교과서를 우파 표방 세력의 역사 도발 또는 뉴라이트 교과서인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라는 제목의 왜곡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지 단 며칠 만에 이 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거나 수백 건의 오류가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넘쳐났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역사학자와 야당 의원은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처럼 역사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비판해대는 혼탁한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는 역사책을 두고 벌이는 이념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전쟁은 해방 이후 극심했던 좌우 이념 대립의 복사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이래 60여 년간 계속되어 온 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성학계가 방치한 현대사 연구가 좌파의 전유물이 되면서 2002년에 검정을 통과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좌편향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때부터 우파의 반격이 본격화되었고, 이번에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좌파의 재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요 언론은 이를 역사전쟁, 교과서 전쟁, 내전으로 약간씩 표현만 달리할 뿐 모두 전쟁이라는 용어를 써서 보도하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극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전쟁은 1980년대 말에 민중사학이 본격적으로 대두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중사학은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남한에 유입되면서 우리 남한의 편협한 민족주의 사학과 접목되어 나타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일종입니다. 민중사학자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구로역사연구소 등의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조직적인 학술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1980년대 말에 역사학계는 기존의 강단사학, 그리고 반체제적 제야연구소 이렇게 두 개로 양분되고 말았습니다. 민중사학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연구단체인 구로역사연구소, 이 구로역사연구소는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사학연구소로 이름을 바꿨고, 현재는 역사학연구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이 연구소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구로라는 무슨 노동운동의 상징성에 세워졌다고 이제 자신들이 정관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구로역사연구소라는 이름을 그냥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 민중사학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연구단체인 구로역사연구소의 경우에 사적 유물론의 바탕을 둔 민중사학론에 입각해서 사회 변혁 그리고 민족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급진 좌파 성향의 단체입니다. 민중사학 연구단체를 결성한 민중사학자들이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사교과서 국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국정제가 폐지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경영교과서를 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중사학자들이 국정제에 대한 비판을 본격화한 것은 1988년부터였습니다. 1988년에 진보 좌파 성향의 역사교사들이 모여서 창립한 역사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 이 조직은 국사교과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을 자신들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박정희 정권이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분장시키고 국적 있는 교육을 통하여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택한 수단이 국사교과서의 국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로역사연구소의 연구원 및 사무국장을 지낸 박준성은 국정국사교과서란 정부가 교과서를 독점적으로 장악하여 과거를 통제하고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을 폐지하고 거민정으로 나아가 자유발행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역사 변화, 역사 발전의 주체인 민중이 주인이 되는 역사를 서술해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중용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준성과 마찬가지로 구로역사연구소에서 활동한 남지대 교수도 1988년 여름에 비슷한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중사관에 입학한 새로운 국사교과서를 써야 한다면서 이 작업이 연구회 또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집단적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민중사학자들은 왜 그처럼 교과서를 서술하는데 주력했던 것일까요? 남지대에는 고등학생들이 곧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기간부대가 될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등학생들을 벌써 타깃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1988년인데요. 그리고 민중의 기간부대라는 것도 이게 이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지만 전투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을 기간부대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기간부대가 자원이니까 민중의 기간부대로 양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시대과제를 바로 인식하고 성숙한 민중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틀을 깨뜨려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새로운 역사교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제 2002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장 편향된 교과서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그 국사교과서를 1차 교과서부터 오늘날의 교과서까지 그 1차 교과서가 이제 1954년에 이제 검정된 것인데 그 이후에 거의 모든 국사교과서를 제가 다 모아다 놓고 연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2002년에 나온 한국 근현대사 6종 중에 금성근현대사 교과서, 우리가 이제 그냥 줄여서 금성교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금성교과서가 가장 편향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구로역사연구소의 소장을 지낸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 만든 사람 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주장한 국정지를 폐지해야 된다고 88년부터 주장한 사람들이 구로역사연구소 소속이라는 것이 뜻하는 것은 구로역사연구소 소장을 지낸 인물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집필한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처럼 연구회나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내게 될 편향된 국사교과서는 이미 1988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02년에 출연하게 될 좌편향 교과서의 준비 작업은 일찌감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중사학자들의 국정지 폐지 주장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01년에 서중석, 지수걸, 이신철 이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거의 동시에 국사교과서와 관련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역사문제연구소 소속의 학자들로서 약간씩 그 주장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사교과서의 국정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의 그 연구가 2001년에 그것도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서 그 한자어에 동시다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야말로 동시다발입니다. 같은 때에 같은 역사문제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셋이서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거죠. 세 사람 가운데 당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이던 이신철의 국정지 폐지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국사교과서 문제가 학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모두 교과서 운동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교학사 사태에서 그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이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그 사회단체들이 가서 앞에서 무슨 시위하고 뭐 이렇게 압력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 그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이런 교과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2001년에 벌써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는 거 하니 학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모두 교과서 운동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그러면서 검정제로 다양한 교과서가 나올 경우에 각 단체는 교과서에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올바르게 서술되었는가를 검토하고 자신만의 계급, 계층에 유리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것이 사회단체의 일상적 투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중사학자들에게 국사교과서라는 더 이상 학습을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계급투쟁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단체가 교과서 운동에 개입하도록 민중사학자들이 일찍부터 종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과서를 계급투쟁의 도구로 인식하는 이신철은
올해 2월까지 고등학교에서 쓰는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필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에는 검정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국정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누적된 국사학계 일각의 좌편향 성향이 한꺼번에 분출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2002년에는 지극히 좌편향된 내용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이 출연했습니다. 좌파의 시각이 국사교육계를 장악하여 역사를 제멋대로 정치도구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교과서 검정 과정부터 논란의 대상이 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2004년부터는 아예 기나긴 분란으로 비화했습니다. 이른바 교과서 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2009년에는 편향된 교과서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으로 새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새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국사 과목은 한국사로 과목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10년 검정을 거쳐 한국사 교과서 6종이 최종 선정되어 2011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사 교과서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보다 그 편향성이 더욱 심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7차 교육과정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민중사학자들과 전교조 및 전형모 교사들이 문제의 한국사 교과서의 필진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사 교과서 6종의 편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새로이 한국사 교과서가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8종이 검정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출현한 이후 10년 넘게 좌편향 교과서가 독점하다시피 한 교육 현장에 교학사 교과서라는 친대한민국 교과서가 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재등장한 것이 바로 교학사 교과서의 의미요 의의입니다. 하지만 집요하고 완강한 좌파의 교학사 교과서 주기기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 진입하는 데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13년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고 하나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인데, 그럼 이번에 이 전투에서는 왜 패배했느냐? 그 원인을 준비된 좌파 대 우군이 없는 교학사 교과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왜 교학사 교과서는 진입에 실패하다시피 했는가? 2013년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전투에서 저들은 준비된 좌파였고, 교학사 교과서에는 우군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먼저 정치권을 보면 일부 야당 의원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자마자 교학사 교과서를 공격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그들은 교과서 내용이 공개되기도 전에 이 교과서가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 활동을 한 사람으로 표현했다거나 5.18을 폭동으로 규정했다고 말하는 등 거짓 선동에 앞장섰으며, 이 교과서로 공부하면 수능에서 절반은 틀린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민감한 심리를 건드리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갈등을 조종해야 할 정치인이 흑색선전으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 것입니다. 한 야당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필자에 대한 표적 사찰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학문적 탄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거의 종료될 무렵에서야 몇몇이 국정제로 돌아가자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교학사 교과서를 매도하는 데 앞장섰던 1등 공신은 좌파 언론들이었습니다. 교과서 검증 통과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경향신문과 한겨레 인터넷판은 각각 편향된 눈으로 편향 말하는 뉴라이트 역사관, 뉴라이트 교과서엔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서 교학사 교과서를 우익 교과서 또는 뉴라이트 교과서로 왜곡 매도했습니다. 물론 몇몇 우파 언론도 칼럼이나 사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제대로 기술한 유일한 교과서를 지원하기는 했으나, 좌파 언론의 발빠른 선동 그리고 집요함이 대중에게 미친 영향력이 훨씬 컸습니다. 전교조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좌파 사회단체는 이번 사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극렬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며 그들이 보여준 행태는 건전한 상식을 지닌 시민으로 하여금 경악을 넘어 전율을 느끼도록 하는 폭거였습니다. 이에 비해 우파 단체는 그리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교과서를 권한하는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전투에서 좌우가 받은 완승대 완패에 가까운 성적들을 가져다 준 요인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 앞으로의 대책을 우군 만들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 벽두부터 대한민국의 우파는 참패했습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2352대 0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당위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대한민국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를 적시한 교학사 교과서는 결코 우편향이거나 중도가 아니라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서가 패배한 것은 보수우파의 무지, 무감각, 무관심, 그리고 문외의 소치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현대사 하나 후손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훗날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김부문의 자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전투 하나에서 졌다고 전쟁에서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뼈아픈 패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이번 사태 이후에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체제로 둘 것인가 아니면 다시 국정제로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사교과서가 순전히 국정교과서만으로 이루어졌던 6차까지는 교과서 파동과 같은 국론의 분열을 초래하는 큰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검정제가 도입되면서 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저들의 폭거에서 보듯이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검정교과서 제도는 무력한 제도임이 판명됐습니다. 여기서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검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감수, 편집, 수정은 물론이요 최종적으로 교과서의 선정과 채택이 마무리될 때까지 검정제가 온전히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정부가 획기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에 검정기구의 상설화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현행 검정제도가 지닌 문제점이 결코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럴 자신과 능력이 없다면 검정제를 깨끗이 포기하고 다시 국정제를 채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실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은 검정제도가 도입된 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정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검정제도라는 틀을 고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자체를 바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좌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서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저지른 이 현대판 분석행위가 초래한 2352대 0이라는 상징적 결말은 좌파 역사학자들이 국정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내걸었던 국사 교과서의 다양화라는 명분과도 완전히 배치됩니다. 그런데 정작 국정제를 다시 채택하는 데는 제대로 된 필진의 구성 등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현대사 연구자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일 것입니다. 한국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를 연구하지 않고 방기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좌편향 교과서를 낳은 주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현대사 분야는 소수 민중사학자들의 동무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한국 현대사 분야에서 신진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역사라고 해서 역사 전공자만이 발언권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관념주의도 하루속히 타파하여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각 영역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진정 통합적인 대한민국의 역사서를 편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 이른바 바닥 민심을 조성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바닥 민심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싸움은 본디 친대한민국 교과서 대 친북 교과서의 대결이었는데 이 구도 대신에 친일 대 반일의 구도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친일 메카시즘 또는 친일몰이라는 오래된 덫에 걸리는 바람에 친일 대 반일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고 그 결과 소극적으로 친일의 낙인을 벗기만 급급하고 적극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술하는 것임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야당 정치인을 비롯한 좌파 세력이 결집해서 교학사 교과서 이꼴 친일 교과서라고 총공세를 펼쳤다지만 그 공세가 유효했다는 것은 좌파 언론 득세의 지형에서 바닥 민심이 그들 편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숙고해봐야 합니다. 바닥 민심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일반 대중의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좌편향 교과서가 교육 현장을 차지한 지가 10년도 넘었기에 민중사학자의 좌편향 사관의 세례를 받은 젊은이들의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일도 시급합니다. 그들 모두가 한국 근현대사의 의미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은 국사교육을 장악하기 위해 80년대 말부터 국정교과서 철폐를 외쳐대기 시작해서 2002년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로 교육 현장에 좌편향을 이루었으니 나름대로 15년 가까이 공을 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빼앗긴 교육 현장을 되찾으려면 저들에게서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들은 한편으로는 국정지 폐지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대중용 교과서를 펴냈습니다. 역사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은 1991년에 전국 역사교사 모임, 우리가 이제 전용모라고 부르는 단체죠. 이 전용모로 이름을 바꾸고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대중용 교과서를 펴냈습니다. 전용모가 연대단체인 전교조와 함께 제작한 살아있는 한국서 교과서,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책들이 실제로는 교과서가 아니라 단순한 개설서임에도 불구하고 책 제목에 교과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까닭입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그토록 반대하면서도 자신들이 펴낸 청소년용 개설서의 제목에는 굳이 교과서라는 용어를 집어넣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주에 보시면은요, 전용모가 만들어낸 그 교과서 시리즈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외에도 전용모의 이른바 교과서 시리즈는 더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어린이 살아있는 근현대사 교과서 전 3권, 그 다음에 어린이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전 5권, 이 밖에도 전용모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시리즈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했습니다. 이렇게 대중용 교과서를 펴낸 것은 전용모만이 아닙니다. 구로역사연구소도 1990년에 중고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용 교과서 바로 보는 우리 역사 1, 2를 발간했습니다. 그들은 이 민중 역사책을 판매하고 이를 교재로 쓰는 강좌를 개설해서 민중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민중에게 다가갔다면 우리는 대중에게로 다가가면 됩니다. 대중역사서, 대중강좌, 대중을 위한 동영상 등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손질해서 널리 보급함으로써 대중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대중서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 실행에 옮겨져서 교학사 교과서는 큰 호응 속에 예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대중용 역사책을 비롯한 대중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중을 연령대 또는 직업군에 따라 분류해서 그들 각각에 맞는 맞춤식 역사물을 내놓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싸움이 긴 싸움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나긴 역사전쟁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앞서 살다간 사람들의 금원입니다. Right is might. 옳은 것이 힘이다. 이거는 원래 사실 might is right라고 해서 힘이 정이다라고 쓰이는 건데 이것을 살짝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right is might, 이 right에는 옳다는 뜻도 있고 우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힘이고 또 매사는 또 사필 규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옳은 것이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로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